나는 두 손으로 그녀의 눈에 남아있는 눈물을 닦아주었다. 울지 마. 모두 지나간 일이잖아. 20살의 그녀는 반짝반짝 빛났다. 다시 20살로 돌아가 그녀와 합체되고 싶었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미래를 맞지 않게 될 것 같았다. 그녀와 아기를 사랑하게 될수록 나는 그들과 헤어져 다시 볼 수 없게 될까 두려웠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은 모두 떠났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그들을 잃고 싶지 않았다. 말하자면 나는 할머니의 외로움을 위한 보험 같은 거였다. 나는 보험 주제에 외롭지 않으려 되지도 않는 노력을 했으니 괴로울 수밖에 없었다. 안녕하세요. 영자 오디오북 영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정소연 작가님의 돌아오다입니다. 할머니와 엄마 그리고 나 상처받은 세 여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의 딸 윤옥은 외롭지 않기 위해 아기를 가져야 했고 할머니의 손녀인 나는 외롭지 않기 위해 가족이 필요했습니다. 딸 윤옥을 잃은 할머니는 당신의 손녀인 나를 무능력한 사람으로 만들어 당신의 곁에 둡니다. 손녀인 나는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나는 할머니의 외로움을 위한 보험 같은 거였다라고요. 그리고 담담히 결심합니다. 나는 기꺼이 할머니의 보험이 되어주기로 했다. 어차피 시간은 나보다 할머니를 먼저 쓰러뜨릴 것이고 나는 그 과정을 옆에서 묵묵히 지켜볼 작정이다. 할머니를 향한 이처럼 처연한 복수심이라니요. 시력을 잃은 할머니 곁에나 그런 나를 찾아온 오랜 과거 속의 엄마 윤옥. 나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상대가 엄마이기도 한 딸들이 세상엔 생각보다 많습니다. 할머니는 전쟁으로 아빠를 잃었고 똑똑하고 믿음직한 아들은 유학을 떠나 의문사했습니다. 아들이 죽은 게 딸 때문은 아니지만 할머니에겐 원망의 대상이 필요했을 테지요. 세상을 향해 소리를 질러봐야 무용했을 할머니는 딸에게 그 고통의 비명을 지릅니다. 폭언과 학대로. 그 딸을 잃은 할머니는 그 딸의 딸인 손녀에게 그 폭언과 학대를 이어갑니다. 딸과 손녀에게 똑같은 상처를 준 가해자 할머니도 사실은 외로워서 그랬던 거라고 이해를 해야 하는 걸까요? 답답하고 가슴 아픈 이야기. 화해할 수 없는 세상 모든 모녀들의 이야기. 돌아오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돌아오다. 정소연. 집안에 누가 있는 것 같구나. 가만 들어봐. 모르겠니? 소파에 기대앉은 할머니는 거실창으로 들어오는 봄 기운에 취한 듯 몽롱한 표정으로 내게 말했다. 누가 있다니요?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잘못 들으신 것 같아요. 내 대답에 할머니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너같이 둔한 애한테 물어본 게 잘못이다. 겨울을 나는 동안 할머니는 하루 한 끼만 먹고 방 안에서 거의 나오지 않아 눈에 띄게 쇠약해졌지만 목소리에는 여전히 날이 서 있다. 할머니가 입은 살구색 가디건은 햇빛을 받지 못해 창백한 얼굴을 더 혈색 없고 칙칙하게 보이도록 한다. 40kg도 안 되는 할머니는 점점 더 작아져 한 손으로 잡으면 파삭하고 바스라질 것 같다.
하얗고 하관이 갸름한 할머니의 얼굴은 환갑이 지나도록 오랫동안 아름다움을 유지했지만 평생 하던 일을 그만둔 뒤 그 아름다움은 거짓말처럼 순식간에 사라졌다. 한때는 매력적으로 보였던 뾰로통하게 찌푸린 싸늘한 표정은 미간과 입꼬리에 깊은 주름을 새겨 놓았다. 이지적인 인상을 만들었던 뾰족한 턱, 높은 코는 얼굴을 온통 뒤덮고 있는 그물 같은 잔주름과 어우러져 할머니를 고약한 마녀처럼 보이게 했다. 전화벨이 울리자 할머니는 잽싸게 전화를 받아들더니 아무 말 없이 내려놓았다. 쓸데없는 광고 전화가 이리 많이 온다니. 전화번호는 제대로 얘기한 거야. 전화가 어떻게 한 통도 안 올 수가 있니? 내가 전화를 했어야 했는데 너를 믿은 내 잘못이지. 나는 얼마 전 생활정보지에 2층에 방 하나를 내놓았다. 방을 내놓은 날부터 할머니가 전화 앞을 지키고 앉아 있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방을 보러 오겠다는 전화는 오지 않았다. 통장 잔고는 얼마 남지 않았지만 씀씀이가 줄어 그렇게 위태로운 것은 아니었고 딱히 할머니에게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할머니는 방이 나가지 않으면 곧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위기를 느끼는 것 같았다.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본 적이 없다. 내게 할머니는 말했다. 아직 살만하니까 마음 놓으세요. 우리는 가난하지 않아요. 할머니는 한때 꽤 유명했던 동양자수가였다. 할머니는 병에 걸린 남편을 일찍 여의고 어린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여학교에서 배운 동양자수를 생업으로 삼았다. 병풍이나 한복에 들어가는 자수를 놓았는데 처음에는 세 식구가 먹고 살 정도였지만 당시 국회의원의 부인이었던 대학 동창 어머니 한복에 놓은 자수로 부유한 만화님들의 입소문을 타게 되었다. 그때부터 할머니의 작품들이 많이 팔려나가기 시작했고 그 수입으로 자식들을 유학까지 보냈다. 내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할머니는 30년 경력의 동양자수가로 뒤늦게 알려져 여성 잡지에 가끔 인터뷰가 실렸고 아침 TV 프로그램에도 출연했다. 할머니는 순탄치 않은 삶을 극복한 훌륭한 어머니이자 살림꾼이면서 동시에 직업적으로도 성공한 슈퍼우먼으로 알려졌다. 잡지가 아니었다면 나는 할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었을 것이다. 몇 번 출연하지도 않은 매스컴 덕택에 더 유명해진 할머니의 작품은 조금 더 고가에 팔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10년 전쯤 할머니가 일을 그만두자 살림은 눈에 띄게 궁색해졌다. 일 욕심이 많던 할머니가 일을 그만둘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에 나나 주변 사람들은 당황했다. 집안에 들끓던 고객들은 발을 끊었고 동양자수를 배우던 제자들도 오지 않았다. 5년 후에는 내가 중학생 때부터 함께 살며 집안일을 돌봐준 강씨 아줌마도 떠났다. 우리는 더 이상 월급을 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 우리 곁에 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남은 건 퇴락한 일본식 목조 2층 집 한 채뿐이었다. 집은 둘이 살기에 지나치게 넓었다. 1층에 방 2개와 거실, 주방이 있고 2층에는 화장실 딸린 방이 2개 있다. 아줌마가 나간 후 할머니에게 집을 팔고 좁은 집으로 이사를 가자고 했다. 그러면 집을 관리하는데 힘도 돈도 덜 들 것이고 넉넉하게 살 수 있을 것이었다. 할머니는 정색을 하며 펄쩍 뛰었다.
내가 죽어도 집은 팔면 안 된다. 할머니는 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당부했다. 5년 전 건축업자들이 재건축을 위해 높은 가격으로 집을 사겠다고 했을 때에도 할머니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이 골목의 집 모두를 매입해 다른 부지들과 합쳐 큰 빌딩을 지으려고 했던 업자의 계획은 할머니 한 명 때문에 무산되었다. 다른 골목 사람들처럼 애물단지 같은 집을 높은 값에 처분하고 이곳을 뜨려던 같은 골목의 이웃들이 할머니를 찾아와 설득도 하고 협박도 했지만 할머니는 눈도 깜짝하지 않았다. 결국 주변의 다른 곳은 모두 높은 빌딩이 되었지만 이 골목만 아주 오래전의 모습 그대로 남아있다. 이 집에 대한 할머니의 자부심과 집착은 대단했다. 인터뷰에서도 집에 대한 이야기는 빠지지 않을 정도였다. 이 집은 외할머니의 아버지, 그러니까 나의 외증조 할아버지가 장만한 집이다. 그는 은행원이었는데 아내와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해 일본인들이 주로 사는 고급 주택가에 작은 정원이 딸린 2층 집을 구입했다. 외동딸이었던 할머니는 이 집에서 태어나 유치원부터 여학교까지 다니며 부유하게 자랐으나 전쟁통에 부모를 잃었다. 할머니에게 남은 건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부서지지 않은 이 집뿐이었다. 폐구 금이 간 외벽을 시멘트로 메우고 지붕을 새로 얹었다. 다다미를 온돌로 개조하고 빈 창틀에 유리를 끼워 넣자 전쟁의 흔적 따위는 남지 않았다. 할머니는 대학에 다니다가 결혼을 해 이 집에서 아이를 낳아 키웠고 이제껏 단 한 번도 집을 떠나본 적이 없다. 먼 곳으로 떠났던 가족이 돌아올 자리가 있어야 한다며 자신은 그것을 지키고 있는 거라고 했다. 그러나 정작 떠났던 자식들은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다. 할머니가 버는 돈의 상당한 부분이 집을 보수하고 정원을 가꾸는 데 들어갔다. 한 곳을 고치면 다른 한 곳에 문제가 생겨 결국에는 신축하는 만큼의 돈이 들어갔고 외관 말고는 모두 뜯어 고친 셈이지만 겉으로 보기엔 옛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그러나 할머니가 일을 그만두고 집을 더 이상 손질할 수 없게 되자 마치 시간이 이 골목으로만 지나가는 것처럼 집은 더 빠르게 낡아갔다. 동네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이 집은 새로 지은 빌딩의 그늘 속에 납작 엎드린 채 흉물이 되어가고 있었다. 잠시 머물기도 싫을 법한 이 집에 아무도 들어오지 않을 게 뻔한데도 할머니는 부득부득 방을 내놓자고 우겨댔다. 얼마 되지 않는 방세를 받아 무엇을 하려는지 알 수 없었지만 할머니를 막을 수 없었다. 전화를 기다리던 할머니는 앉은 채로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여기서 졸지 마시고 방에 들어가 주무세요. 나의 말에 할머니는 졸지 않았다고 잡아댔다. 나는 평생 낮잠 같은 거 자본 적 없는 사람이다. 너나 게으르게 가만 앉아 있지 말고 정원에 물이나 줘라. 꽃들 다 시들겠다. 내 다리가 이래서 못 나가지만 내가 잘 가꾸어야 한다. 그럼요, 잘하고 있는걸요. 나는 싹싹하게 대답했다. 봄이 되었지만 정원은 여전히 겨울처럼 황폐했다. 대문부터 현관까지 들어오는 길을 빼고 식물만으로 가득했던 정원은 이제 흙과 말라 죽은 식물 사이를 비집고 제멋대로 돋아나는 잡풀과 장꽃으로 덮여 있었다. 나는 사실 몇 년 동안 정원에 물을 준 적도
청소를 한 적도 없었다. 할머니가 시키면 밖에 나와 잠시 서성대다 들어가곤 했을 뿐이다. 건강하던 시절 할머니는 아무리 바빠도 날마다 긴 시간을 들여 정원을 가꾸곤 했지만 이제 더 이상 정원에 나올 수 없다. 할머니는 50살도 되기 전에 얻은 관절염 탓을 하며 꼼짝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아줌마는 집을 나갈 때 할머니의 눈에 녹내장이 와 잘 못 보는 것 같다고 귀띔을 해주었다. 할머니가 갑자기 일을 그만둔 것은 그 때문이었다. 평생을 하루에 10시간 이상 작업실에 앉아 손끝만 보며 살았기에 그럴 만도 했다. 처음에는 음영과 윤곽 정도는 분간하는 것 같았으나 이젠 소리를 내지 않고 조심스럽게 다가가면 모를 정도였다. 할머니의 행동은 눈에 띄게 굼떠졌고 집 밖을 나갈 수 없을 지경이 되었는데도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숨겼다. 할머니는 남에게 약점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었기에 나도 굳이 아른 채 하지 않았다. 나는 마당의 벤치에 가만히 앉아 시간과 내가 만들어낸 쇠락한 풍경을 만끽했다. 온종일 햇빛을 받아 반짝이곤 했던 집과 정원은 고층 빌딩의 그림자에 덮여 있었다. 이제는 아무리 부지런을 떤다 해도 예전처럼 아름다운 정원을 가질 수는 없을 것이다. 2층 내 방 창가에 여자가 서 있다. 온배를 손으로 쓸며 정원을 바라보고 있다. 며칠 전 그녀는 우리 집 대문 앞에 기대 앉아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봄이지만 아직 바람이 찬데 얇은 원피스에 청재킷만 걸쳐 입고 오들오들 떨고 있는 그녀를 그냥 둘 수가 없었다. 나는 그녀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다. 할머니는 거실에 앉아 있었지만 그녀를 데리고 올라가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아주 어려 보였는데 임신을 해 원피스 앞자락이 들릴 정도로 배가 불룩하게 솟아 있었다. 내 방 침대에 눕히자 그녀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깊은 잠에 빠졌다. 두꺼운 이불을 꺼내 덮어주었는데도 그녀는 계속 몸을 떨었다. 나는 혹시 그녀가 잘못될까 싶어 모르는 사람을 덥석 집에 들인 것을 후회했다. 그녀에게 가족의 연락처를 묻고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고개를 저어댈 뿐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나는 그녀가 정신을 차릴 때까지 죽을 끓여 먹이고 물수건을 얹어 주었다. 그녀는 이틀이 지나고서야 몸을 겨우 일으킬 수 있었다. 집에 연락을 하라고 하자 그녀는 괜찮다고 했다. 어느 정도 완쾌가 되었음에도 나갈 생각을 하지 않는 그녀에게 차마 나가라는 말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녀가 귀찮아졌지만 될 대로 되라는 마음으로 그냥 놔두었다. 그녀가 쓰러질 듯 비틀거리며 창틀을 잡고 섰다. 걱정이 돼 2층으로 올라가자 그녀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어지럽냐고 묻자 괜찮다고 하더니 무슨 말을 하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내가 다시 묻지도 않았는데 그녀는 조금 뒤 입을 열었다. 내가 살던 집에도 이만한 마당이 있었어요. 철마다 다른 색색의 꽃이 피었고 나무에 모가랑 대추, 감 같은 열매도 달렸어요. 아빠가 직장을 그만두고 마당만 손질했거든요. 원래 아빠는 신문 기자였는데 전쟁터에 갔었나 봐요.
나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것 때문에 좀 정신이 이상해졌던 것 같아요. 아빠는 무능력자로 살다가 화단에 머리를 묻고 자살했어요. 내가 아주 어렸을 때예요. 그 생각을 하면 너무 어지러워요. 나는 그녀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니, 그냥 이 집이 왠지 좋아서요. 그래서 아빠 생각이 났나 봐요. 아빠라는 말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단어처럼 낯설었다. 나는 부모의 호칭을 불러본 적도 없고 부모에 대한 추억도 전혀 없다. 내 엄마의 엄마인 할머니가 내 가족의 전부였다. 나는 4살 무렵 이 집에 왔다고 하는데 그 이전의 기억은 거의 없고 몇 가지 이미지만 단편적으로 남아있다. 차를 타고 이리저리 여행을 많이 다닌 기분이 들 뿐 엄마 얼굴조차 기억할 수 없다. 엄마 얼굴을 떠올리려고 하면 이상하게도 숨이 가빠졌다. 엄마에 대해 알고 싶고 사진이라도 보고 싶었지만 할머니가 싫어할 것 같아 아무 질문도 할 수 없었다. 다행히 잡지에 실린 할머니의 인터뷰에서 엄마에 대한 정보를 모을 수 있었다. 엄마는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그곳에 자리를 잡은 엘리트였다. 엄마는 내가 한국어를 제대로 배우고 한국어로 사고할 수 있도록 할머니에게 맡겼다고 했다. 내가 다 자라 한국어를 완벽히 구사하고 있는데도 엄마에게서는 한 번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 나는 중학생 시절 할머니에게 물었다. 엄마는 왜 저를 안 데리고 가요? 할머니는 엄마가 오래전에 재혼해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으니 미련을 버리라고 대답했다. 이상하게도 나는 그 말 한마디에 포박에서 풀려난 사람처럼 홀가분해졌고 그동안 품어온 미련과 원망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다. 읽기만 해도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외면했던 엄마라는 단어는 병따개, 나무토막, 손잡이같이 아무런 감흥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단어로 변질되었다. 할머니는 방을 구하는 전화가 오지 않는 것이 마치 내 탓인 양 나를 못살게 굴었다. 할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나를 비난했다. 나는 무능한 것, 칠칠치 못한 것, 나이값 못하는 것 등 여러 가지로 표현되었다. 오래전부터 들어왔던 이야기고 크게 틀리진 않아 반박할 수도 없었던 그 말들은 옛날처럼 큰 위력을 가지진 못했다. 방을 보러 오겠다는 전화가 온 것은 며칠 되었다. 남자 하나가 오후에 찾아오겠다고 하자 할머니는 아침부터 들떠 있었다. 할머니는 내게 집 안팎을 제대로 청소하라고 했다. 만약 눈이 보였다면 몸이 불편할지언정 절대 나를 시키지 않았을 것이다. 할머니는 완벽주의자의 남을 믿지 못해 뭐든지 자신의 손으로 해야 마음이 놓이는 사람이었다. 주문이 많아 밥 먹을 새 없이 바빠도 하루에 2시간씩 집안일을 했다. 날마다 형광등과 천장의 먼지를 털고 자잘한 도자기와 장식품들을 마른 걸레로 닦았다. 나무로 된 거실벽과 오래된 가구에 왁스를 칠해 반질반질하게 윤을 냈고 정원의 꽃나무를 손질했다. 집안은 언제나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다. 집안일을 하는 강씨 아줌마는 자신이 무능하다고 질책받는 듯한 기분이 든다고 말하곤 했다. 그러나 이제 할머니는 어쩔 수 없이 내 손을 빌려 원하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다.
아마 할머니는 그것이 무척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이다. 할머니는 초등학생이었던 내게 허술하고 모자란 아이라고 말하곤 했다. 가끔 할머니는 공부를 잘하고 매사에 똑 부러졌던 외삼촌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예쁜 엄마를 닮지 못한 못난 내 얼굴을 탓했다. 너는 외가의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지 못한 것 같으니 참 불쌍하구나. 내 애비가 누군지 모르지만 참 한심한 놈일 게다. 할머니는 내게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라고 했다. 할머니의 말은 바늘처럼 내 가슴을 콕콕 찔렀다. 할머니에게 사랑받기 위해 무엇이든 잘해내려고 노력했지만 그래도 나를 좋아해 주지 않았다. 혹시 내가 귀찮아져 다른 곳으로 보내버릴까 불안해. 할머니의 말을 무조건 따랐다. 그러나 이제는 할머니가 유일한 가족인 나를 무조건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할머니는 이런 현실을 잘 모르는 건지 인정하지 않으려는 건지 여전히 예전과 다름없이 모질게 굴었다. 나는 딱한 마음이 들어 대답만은 고분고분 해주지만 더 이상 할머니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 나는 몇 년째 할머니의 방만 대충 청소하고 거실과 주방을 왔다 갔다 하며 청소하는 신용만 했다. 오랜 시간 동안 뭉쳐진 먼지와 머리카락이 바닥을 굴러다니고 있는데도 할머니는 전혀 못 알아챘다. 할머니가 특별히 깨끗이 치워놓으라고 거듭 당부했던 2층 방은 아예 문조차 열어보지 않았다. 남자는 오후 3시쯤 찾아왔다. 할머니는 머리를 단장하고 와인색 홈드레스를 꺼내 입고 밖으로 나왔다. 묶어 올린 하얀 머리카락은 이리저리 삐져나와 있고 오래전에 입던 홈드레스는 너무 커서 자루를 씌워 놓은 것 같았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현관으로 들어서서 집안을 두리번거렸다. 할머니는 일을 하던 시절 고객을 맞이하곤 했을 때처럼 우아한 몸짓과 잔뜩 꾸민 목소리로 인사했다. 나는 어색한 연극을 맨 앞자리에 앉아 보는 것처럼 불편해 서둘러 남자를 2층으로 안내했다. 할머니는 내 등에 손을 대고 절뚝거리며 계단을 힘겹게 올랐다. 여자도 내 방에서 나와 우리를 따라왔는데 할머니는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다. 나는 아줌마가 썼던 빈 방의 문을 열었다. 아줌마가 떠나고 한동안은 빈 방에 들어와 보곤 했는데 그것도 아주 오래전의 일이라 방은 완전히 방치되어 있었다. 새로 지은 빌딩의 그림자가 집을 뒤덮어 창으로 마른 볕이 들지 않는 탓에 방은 눅눅했고 퀴퀴한 냄새까지 났다. 천장 구석구석 거미줄이 쳐져 있고 벽지 곳곳은 곰팡이로 얼룩덜룩했다. 웬만한 원룸 정도 되는 큰 방에 쓸만한 가구들과 작은 냉장고까지 갖춰져 있긴 했지만 20년도 더 된 그것들 위로 먼지가 켜켜이 쌓여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었다. 벌레 씹은 표정으로 방을 둘러보는 남자에게 미안한 기분이 들었다. 할머니는 남자에게 상냥하게 말했다. 미국 간 우리 아들이 쓰던 방인데 비어 있어도 하루도 안 빼고 쓸고 닦았어요. 창밖에 멋진 정원도 보이고 햇빛도 잘 들잖아요. 옛날엔 이 집이 동네에서 제일 좋은 집이었다오. 이 가격에 이렇게 괜찮은 집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남자는 어처구니 없다는 듯 나를 바라보았다.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남자는 화장실은 들여다볼 생각도 하지 않고 말했다. 생각이 뭐 필요해요. 아무튼 꼭 연락해요. 원하면 밥도 먹을 수 있어요. 할머니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다. 남자가 돌아간 뒤 할머니는 보지도 못한 그에게 밑도 끝도 없는 호감을 표시했다. 괜찮은 사람 같던데 들어오면 딱 좋겠다. 그나저나 가만히 있어봐. 무슨 소리 안 들리냐? 아무래도 집에 뭐가 있는 것 같다. 집을 좀 뒤져봐라. 나는 그러겠다고 했다. 여자는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었다. 할머니가 무슨 소리를 들은 건지 알 수가 없었다. 여자는 내 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깼다. 아까 보니 방 보러 온 사람인 것 같던데 저 방을 저한테 한동안 빌려주시면 안 되나요? 여자는 내게 금으로 된 쌍가락질을 내밀었다. 한 달치 반값 정도는 되겠지요. 돈이 생기면 드릴 테니까 우선 받아주시면 좋겠어요. 낯선 남자보다는 여자가 들어오는 편이 낫긴 하겠지만 임산부라 좀 망설여졌다. 내가 대답하지 않고 망설이자 그녀는 내 손에 반지를 쥐어주었다. 아기 낳기 전에 나갈 거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사실 출산일이 다가와서 엄마랑 살던 집을 찾아왔는데 동네가 완전히 달라져 못 찾았어요. 집 떠난 지 3, 4년밖에 안 됐는데 그새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네요. 집을 찾을 때까지만 있게 해주세요. 그녀는 여기가 아니면 갈 데가 없는 사람처럼 간절하게 말했다. 왠지 사연이 있는 사람 같아 나는 말려들고 싶지 않았다. 여긴 3년 전에 거의 재개발됐어요. 남은 주택은 우리 골목뿐이고 다 빌딩이 됐지요. 아마 어머니 집도 헐렸을 거고 이사를 갔을 거예요. 전화번호 없어요? 아니면 주소만 있어도 금방 찾을 수 있을 텐데. 여기 있을 게 아니라 엄마를 빨리 찾아봐야죠. 전화는 해봤는데 없는 번호래요. 내가 옛집의 주소를 묻자 그녀는 임신 초기에 화재를 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마신 유해가스 때문인지 아니면 임신 때문인지 사소한 것들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나는 풀이 죽은 그녀의 부탁을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래요. 엄마를 찾을 때까지 이곳에 있어요. 그런데 1층에 할머니가 있거든요. 할머니가 눈치채지 않게 주의해줘요. 할머니 눈이 안 보이니까 조금만 조심하면 돼요. 잔소리가 심해 귀찮아서 그래요. 나는 할머니에게 그녀의 존재를 숨길 생각이었다. 그녀에게 받은 쌍가락질 때문이기도 했지만 일단 할머니 앞에서는 가급적이면 무엇이든 숨기는 편이 나았다. 그녀의 이름은 윤옥이며 20살밖에 되지 않았고 출산 예정일은 2달 정도 남았다. 나는 그녀가 아이를 낳기 전에 엄마를 찾아갔으면 했다. 우리는 함께 옆방을 청소했다. 거미줄을 걷고 가구와 창틀에 쌓인 먼지를 털어냈다. 내가 어렸을 때 살았던 곳이랑 비슷해요. 이 집보단 낡았지만 말이에요. 그녀는 기분이 좋은지 제잘거렸다. 이 동네에 비슷한 집이 많았으니까 그렇기도 하겠네요. 나는 깨끗한 침대 시트와 이불을 가져다 주었다. 너무너무 좋아요. 고마워요, 언니. 그녀는 포근한 새 이불에 몸을 비비며 아이처럼 좋아했다.
나는 그 호칭이 마음에 들어 마음속으로 언니, 언니 하고 여러 번 되뇌었다. 나는 생활정보지 회사에 전화를 걸어 광고를 취소했다. 집을 보고 간 남자는 다시 연락하지 않았다. 할머니는 그런 사소한 일에 마음을 다쳐 알아누웠다. 요즘 것들은 아파트만 좋아하지. 옛날 집 좋은 걸 몰라서 그래. 이렇게 싸게 내놨는데 정말 이해가 안 가. 할머니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이 상해 분한 것이다. 아무리 기다려도 전화가 전혀 오지 않자 할머니는 집이 나가지 않을 거라고 체념하는 것 같았다. 이젠 방법이 없다. 내가 좀 벌어야지 않겠니? 할머니는 이렇게 가난하게 된 것은 밥만 축내고 사람 구실 못하는 내 탓이라고 했다. 할머니는 제풀의 분을 이기지 못하고 내게 계속 악담을 퍼부었다. 엄마도 돌보지 않은 너를 키운 것에 대한 보답이 고작 이거냐고. 너 같은 건 길바닥에 버려져 일찍 죽었어야 했다고. 아니 애초에 뱃속에서 죽었어야 했다고. 악담의 강도는 점점 세졌지만 나는 딴짓을 하며 할머니의 말을 듣지 않았다. 할머니의 독한 말들은 더 이상 내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았다. 할머니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을 버렸기 때문이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멈추고 나서 한마디만 하면 그만이었다. 죄송해요. 할머니 말처럼 나는 너무나 무능해. 35이나 먹고서도 돈을 벌 재간이 없었다. 그러나 그게 전적으로 내 탓은 아니다. 할머니도 알고 있는 사실일 테지만 잊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나는 할머니의 기대에 못 미치는 대학을 다녔지만 졸업과 동시에 외국계 금융사에 쉽게 취직했다. 할머니로부터 한시라도 빨리 독립하기 위해 열심히 학점 관리를 하고 외국어 공부를 한 결과였다. 나는 직장을 몇 년 다니다가 외국으로 발령받아 나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계획이었다. 할머니와 함께 있으면 내 자신이 무가치한 인간처럼 느껴졌고 평생 사랑받지 못할 거라는 좌절감만 들었다. 나는 할머니와 같은 땅에서 살고 싶지 않았다. 할머니는 내가 취직했다고 하자 직장에 다니지 말라고 했다. 다녀봤자 큰돈도 못 벌고 승진도 못할 테니 힘 빼지 말라는 거였다. 할머니는 내 스스로 무언가를 해낸 것이 못마땅한 것 같았다. 출근을 못하게 막아서는가 하면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전화를 해댔고 언제 오느냐, 누굴 만나느냐고 캐물었다. 야근을 하고 돌아오면 어떤 놈을 만나러 다니는 하면서 내 멋대로 살려면 그동안 키우고 가르친 돈을 다 갚고 나가라고 소리쳤다. 나는 곧 나갈 생각이었다고 하며 집을 나간 적이 있는데 다음날 출근하자마자 아줌마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았다. 술을 놓던 할머니가 쪽가위로 손목을 여러 번 찔러 병원으로 실려갔다고 했다. 나는 할머니에게서 떠나고 싶었던 것이지 할머니가 죽기를 바란 것은 아니었다. 어쨌건 할머니는 내 유일한 가족이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런 모순적인 감정과 내 환경이 지긋지긋해져 직장을 그만두었다. 그러자 할머니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조용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갔다. 할머니가 그랬던 건 처음이 아니었다. 내가 다른 도시의 대학에 전액 장학금을 받는 조건으로 진학하려고 했을 때나
외국에 교환학생으로 나가게 되었을 때에도 비슷한 행동을 했다. 나는 그때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할머니의 뜻대로 집에 눌러 앉았다. 할머니는 일하지 않고 집에만 있는 나를 보며 만족해하는 것 같았다. 사람은 자기 능력에 맞게 살아야지. 안 그러면 화를 입게 된다. 너처럼 밖으로 돌려고 하다가는 흉한 꼴을 당하게 돼. 할머니는 내가 딱 방 한 칸만큼의 능력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늘 깨우쳐 주었다. 할머니가 사랑하는 자식들은 자유롭게 어디든 가게 했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아도 크게 신경 쓰지 않으면서 왜 나만 놓아주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할머니는 사람들에게 취직을 못해 아직 자신의 그늘에 살고 있는 손녀를 평생 돌봐야 할 것 같다고 하며 웃었다. 마음을 강하게 먹었더라면 나는 오래전에 할머니에게서 독립했을 것이다. 아니, 그 이전에 할머니에게서 사랑받고자 노력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건 모두 20대에 일어났던 일이므로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다. 윤옥은 부엌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인 채 밥을 먹고 있었다. 밥알을 입에 가득 문 채 소리를 삼키며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다. 왜 우는지 알 수 없었지만 20살짜리라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무 말 하지 않고 지켜보았다. 그녀는 2층으로 올라가더니 훌쩍거리며 울었다. 내가 그녀를 살며시 안아주자 그녀의 울음은 더 커졌다. 혹시 할머니가 그녀의 울음소리를 듣게 될까봐 그녀의 얼굴을 내 어깨에 묻었다. 그녀의 커다랗고 단단한 배가 내 배에 와 닿았다. 그녀의 울음 때문인지 태동 때문인지 내 몸도 들썩였다. 그녀는 잠시 후 울음을 그쳤다. 많이 힘드니 왜 울었어? 그녀는 한참 뜸을 들이더니 대답했다. 할머니가 언니한테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눈물이 났어요. 나는 기분이 썩 좋지 않았다. 어려서 그런 건지 남의 사생활에 대한 예의가 없는 것 같았다. 별소리도 아닌데 울 것까진 없잖아. 임신한 뒤론 쉽게 눈물이 나요. 미안해요, 언니. 내가 미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하자 그녀는 말했다. 우리 엄마도 나한테 별소리 다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고 싶었어요. 그녀는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내 눈치를 살폈다. 계속 얘기해, 듣고 있어. 나는 잡지 읽는 셈치고 가볍게 이야기를 들을 생각이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지루한 일상에 이런 일은 흔치 않았다. 나한테 오빠가 있었어요. 오빠는 나랑은 달라서 모범생이 공부를 참 잘했어요. 엄마는 엄청 깐깐한 사람인데 자기를 닮은 오빠를 정말 자랑스러워했어요. 나도 오빠가 좋았어요. 오빠 덕택에 엄마는 나를 별로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오빠는 국비로 미국 유학까지 갔는데 기숙사에서 의문사했어요. 식구들이 다 그렇게 되니까 엄마는 좀 비뚤어졌어요. 나한테 온갖 기대를 걸고 오빠처럼 되길 바랐어요. 하지만 난 엄마나 오빠랑 달랐어요. 아빠 딸이었으니까요. 나는 엉뚱하게도 그녀에게 그런 식구들이나마 있었다는 것이 부러웠다. 지금은 없지만 한때 그녀 곁에 존재했던 사람들. 가족의 비극에 대해 말하는 마당에 이런 생각을 하는 내 자신이 참 유아적이라고 생각했다.
엄마는 아빠가 약해 빠져서 돌아가셨다고, 절대 닮지 말아야 한다고 했지만 난 약한 마음까지 아빠를 닮았어요. 가족을 잃는다는 것 정말 끔찍한 일이었어요. 날마다 함께 밥 먹고 웃던 사람들이 모두 사라졌는데 어떻게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하지만 엄마는 그런 마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애초에 우리 둘밖에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엄마는 무리해서 나를 입시학원으로 과외선생 집으로 돌리려고 했지만 난 엄마 말을 안 들었어요. 내가 왜 살아있는지도 모르는데, 아빠가 어떤 마음으로 죽음을 택했는지도 모르는데, 영어 단어를 외우고 수학 문제를 풀어야 한다니요. 엄마는 심한 욕을 퍼부어댔어요. 네가 죽었어야 하는 건데 왜 우리가 살아있는 걸까? 나도 궁금했어요. 그 답을 찾다 보면 미칠 것 같았어요. 그렇게 살다간 정말 죽을 것 같아서 고1 때 집을 떠났어요. 나는 하고 싶은 일만 했고, 가고 싶은 곳만 갔고,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났어요. 나는 집 떠난 걸 후회하지 않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나는 뭐가 좋다고 엄마를 찾아왔을까요? 불행한 것도 아닌데 그냥 내가 살던 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왜 돌아가려고 하는 걸까요? 아, 진짜 모르겠어요. 미쳤나 봐요. 나는 두 손으로 그녀의 눈에 남아있는 눈물을 닦아주었다. 울지 마. 모두 지나간 일이잖아. 20살의 그녀는 반짝반짝 빛났다. 나는 오래전 가고 싶었던 길로 훌을 떠났다가 잠시 이곳으로 돌아온 또 다른 나를 만난 것 같았다. 다시 20살로 돌아가 그녀와 합체되고 싶었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미래를 맞지 않게 될 것 같았다. 나는 내가 아니지만 타인도 아닌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무도 쓰다듬어 준 적 없는 내 머리를 생각하며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매만져 주었다. 윤옥은 집에 한참을 머물렀다. 우리는 아침에 빌딩 사이로 잠깐 태양이 지나갈 때 창가에 서서 봄 햇살을 쬐었고 낮이 되면 가까운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시간이 갈수록 그녀의 배는 조금씩 더 불러왔다. 그녀는 허리에 손을 얹은 채로 뒤뚱뒤뚱 걸었고 나는 옆에서 그녀를 살짝 부축해 주었다. 길 가는 사람들은 배가 부른 그녀의 걸음걸이가 우스운 건지 우리 쪽을 자꾸 쳐다보며 부딪히지 않도록 피해 주었다. 나는 동네 슈퍼마켓 주인에게 그녀가 내 동생이라고 소개했다. 주인은 믿지 않는 건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거렸다. 내 말이 거짓말인 것을 알건 모르건 간에 동생이 하나 생긴 것 같아 기뻤다. 우리는 그녀가 고른 메뉴를 점심으로 먹고 낮잠을 잤다. 저녁이 되면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깔깔거렸다. 나는 그녀의 퉁퉁 부은 종아리와 발을 주물러 주었고 그녀는 나를 눕히고 얼굴을 마사지해 주었다. 언니 얼굴이 나랑 참 많이 닮은 것 같아요. 내 얼굴은 20살짜리와는 비교도 안 되게 나이 든 얼굴이었지만 우리는 길고 가느다란 눈과 짧은 인중이 많이 닮았다. 저녁이 되면 아기의 태동이 커졌고 그녀는 공처럼 팽팽한 배에 내 손을 가져갔다. 손바닥의 따스한 체온과 함께 아기의 움직임이 느껴졌다. 우리의 목소리가 커지면 신기하게도 아기는 자기도 한몫하겠다는 듯 크게 움직였다.
우리는 뱃속의 아기에게 노래를 불러주기도 하고 옛날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아직 아기가 나오려면 한 달 이상 기다려야 하지만 나는 아기가 보고 싶었다. 아기는 널 많이 닮았겠지. 나는 그녀의 얼굴을 보며 아기의 얼굴을 상상했다. 그럼 언니하고도 비슷하겠네요. 윤옥이 대답했다. 내가 아기를 볼 수 있을까? 아기를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아니, 왜 그런 말을 해요, 불길하게. 그녀는 어두운 표정을 지었다. 그녀와 아기를 사랑하게 될수록 나는 그들과 헤어져 다시 볼 수 없게 될까 두려웠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은 모두 떠났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내 부모였던 양언니, 나와 오랜 세월 함께 살았던 강씨 아줌마. 이들은 내가 혈육처럼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으나 이제는 어디 살고 있는지조차 모른다. 양언니는 내가 이 집에 처음 왔을 때부터 돌봐주었다. 나는 언니 품에 안겨 잠이 들었고 언니의 손을 잡고 유치원에 다녔다. 언니는 내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었고 함께 책을 읽었으며 초등학교 소풍도 같이 갔다. 나는 화장을 곱게 하고 예쁜 옷을 입은 할머니에게 안기고 싶었고 함께 소풍도 가고 싶었지만 할머니는 작업실에서 나오지 않았다. 할머니가 나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언니만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했다. 그땐 언니가 영원히 같이 살 줄 알았다. 나는 어느 날 할머니가 골라준 옷을 마다하고 언니와 고른 옷을 입고 학교에 갔다. 할머니는 내가 천박한 싸구려 취향을 배우고 있다며 언니를 하루아침에 해고했다. 나는 언니와 헤어지기 싫다고 애원했지만 할머니의 결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언니는 울며 뒤따라가는 나를 안아주었다. 울지 말고 씩씩하게 지내야 해. 사실 할머니는 너를 사랑하셔. 너는 똑똑한 아이니까 뭐든지 잘할 수 있을 거야. 자리 잡으면 꼭 놀러 올게. 나는 언니를 다시 만날 수 없었다. 헤어지던 날 언니의 입에서 하얗게 새어나오던 입김의 냄새를 가끔씩 떠올리며 보고 싶은 마음을 달래곤 했다. 그 뒤로 몇 명의 부모가 왔는데 내가 그녀들에게 정을 붙이고 따르기 시작하면 할머니는 금세 다른 사람을 들였다. 헤어질 때마다 고통스러웠지만 나는 또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사람에게 정을 붙였다. 그러지 않고서는 살 수 없었다. 할머니가 유일하게 내게서 떼어놓지 않은 사람은 강씨 아줌마였다. 아줌마는 내가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 집에 들어왔다. 그녀는 무심한 성격이었던 데다가 나도 할머니 앞에서는 아줌마에게 대면대면하게 굴었기에 할머니는 우리가 그다지 가깝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아줌마의 방에서 밤늦게까지 함께 텔레비전을 보곤 했고 집에 오는 길에 아줌마를 만나 장을 보고 군것질을 하며 수다를 떨었다. 아줌마는 할머니 앞에서 내 편을 들지 않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할머니에게서 사랑받지 못하는 나를 가엾게 생각했다. 아줌마는 내가 어서 독립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다. 내가 할머니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자 아줌마는 눈물을 흘리며 마음 아파했다. 그리고 절대 독립을 포기하지 말라고 했다. 아줌마는 나 때문에 할머니를 정말 미워하게 됐는데 그것만으로도 고마웠다.
아줌마가 집을 떠날 때 몸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나는 사랑했던 사람이 떠날 때마다 쉽사리 슬퍼지곤 하는 내 칠칠치 못한 마음이 싫어 아줌마를 잡지 않았고 울지도 않았다. 아줌마는 내게 가끔 찾아오겠다고 했지만 나는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그게 괘씸했던 건지 아줌마는 떠난 뒤 다시 연락하지 않았다. 나는 좀 견고한 사람이 되어 아무에게나 정붙이지 않고 쉽게 상처받지 않기를 원했다. 할머니와 둘이 살게 되면서 차가운 마음을 유지하고 살았기에 게다가 아무도 만나지 않고 딱히 만나고 싶은 사람도 없었으니 나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착각했다. 그러나 내 해픈 마음은 여전해 윤옥과 아기에게 너무 쉽게 정을 붙이고 말았다. 그러나 이미 흘러가 버린 마음을 주워 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나는 그들을 잃고 싶지 않았다. 처음 한동안 윤옥은 발소리도 내지 않고 다녔지만 이제는 달리 신경 쓰지 않고 쿵쿵거리며 계단을 오르내렸고 1층에서 소리내 웃기까지 했다. 내가 아무도 없다고 말하면 할머니는 믿을 수밖에 없었기에 나도 무슨 소리가 새어나가건 말건 신경 쓰지 않았다. 할머니는 몸도 기분도 좋지 않다며 계속 방 안에 누워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관절염도 심해져 화장실만 겨우 기어갈 정도로 거동이 불편해졌다. 가끔 윤옥이 할머니에게 밥을 가져다 주었고 방 청소를 하기도 했다. 할머니는 자기 방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일 거라고 의심하지 않았다. 할머니는 자신 앞에 있는 사람이 윤옥인지도 모르고 집에 뭐가 들어온 게 분명하다고 중얼거렸다. 아무도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할머니가 자꾸만 그래서 제가 뒤져봤어요. 집에는 할머니랑 나뿐인데 왜 이상한 말씀을 하고 그러세요? 헛것을 보시는 거예요. 할머니 연세가 많으셔서 그런 거니까 자꾸 신경 쓰지 마세요. 나는 할머니를 안심시켰다. 그래, 아무래도 헛것을 봤나 보다. 나도 이제 다 된 거야. 할머니는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나에게 끝까지 하지 않을 작정인 모양이었다. 할머니가 알 수 있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들 뿐이었다. 내가 잘못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할머니는 내게서 얻고 싶은 것을 이미 얻었지만 아직 그 값을 치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에 나는 할머니가 내게 왜 가혹하게 구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30살이 되고서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할머니는 내가 꺾이고 좌절해 자신에게만 의지하길 바랐던 것이다. 그래야 자기 옆에 붙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그래야 할머니 자신도 외롭지 않을 수 있으니 말이다. 말하자면 나는 할머니의 외로움을 위한 보험 같은 거였다. 할머니가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외삼촌이나 엄마는 할머니가 이용하기에 너무 멀리 있는 데다 아까운 사람들이었을 테니 무능한 내가 적격이었을 것이다. 나는 보험 주제에 외롭지 않으려 되지도 않는 노력을 했으니 괴로울 수밖에 없었다. 30살을 넘기면서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완전히 버렸다. 생각해보니 집을 떠나는 것 외에 어떤 꿈도 희망도 가져본 적이 없었다. 나는 기꺼이 할머니의 보험이 되어주기로 했다. 키워준 것에 대한 보답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았다.
시력을 잃은 할머니가 더 이상은 두렵지 않았다. 어차피 시간은 나보다 할머니를 먼저 쓰러뜨릴 것이고 나는 그 과정을 옆에서 묵묵히 지켜볼 작정이었다. 나도 나이가 들었고 하고 싶거나 해야 하는 일 같은 건 없어진 지 오래됐으므로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괜찮았다. 할머니는 누워있기만 해 점점 기력이 떨어졌다. 할머니의 팔과 다리는 눈에 띄게 가늘어졌다. 나는 할머니 방에 사기요강을 넣어주었다. 죽은 내 할아버지까지 보이는 게 암만 해도 내가 갈 때가 된 것 같다. 할머니는 내게 자신의 작업실에 남아있는 작품들을 모두 찾아 가져오라고 했다.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작업실의 미닫이를 열었다. 작업실에 들어가 보는 것은 난생 처음이었다. 사업이 번창하고 사람들이 드나드는데도 할머니는 밖에 가게를 내지 않고 1층에 방 하나를 작업실로 꾸며 일했다. 할머니는 하루 종일 좁은 작업실의 문을 닫아놓은 채 홀로 앉아 술을 놓았다. 손님이 오면 아주 잠깐 작업실에서 나올 뿐이어서 같은 집에 있어도 할머니의 얼굴을 마주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작업실의 삼면에 놓인 장식장과 선반 위에는 색색의 비단이 잘 접혀 차곡차곡 쌓여 있었고 서랍 안에는 수실들이 흐트러짐 없이 정돈되어 있었다. 방을 하얗게 덮은 먼지만 한 겹 걷어내면 당장 이르래도 될 정도로 정돈이 잘 된 방이었다. 나는 장식장 속에 남아있는 작품을 찾아냈다. 8폭 병풍 4개와 자잘한 수가 놓여있는 생활소품들이었다. 그것들을 가져다 주자 할머니는 자수를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훑어가며 음미하는 것 같았다. 나는 할머니가 그것들로 무엇을 하려는 건지 알지도 못했지만 평소에 본 적이 없는 행동이라 커다란 불길함에 사로잡혔다. 할머니는 내게 옛 고객들의 연락처가 적힌 전화번호부를 주고 전화번호를 하나씩 불러달라고 했다. 나는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는 단골의 전화번호를 하나씩 불렀다. 할머니는 힘없는 목소리로 통화를 했다. 통화하는데 시간은 얼마 걸리지 않았다. 전화를 하면서 할머니는 여러 번 놀랐고 눈시울을 붉혔다. 죽고 병든 사람이 왜 이리 많다니. 안 받는 사람도 많고 세월이 많이 흐르긴 흘렀구나. 할머니는 눈을 감고 가만히 있었다. 왜 이걸 다 팔려고 하세요? 내가 묻자 할머니는 잘 들리지 않는 소리로 주절거렸다. 방도 안 나가니 이제 돈 들어올 때도 없고 너는 이렇게 한심한데 나는 다 죽게 생겼으니. 나는 짜증이 났지만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집 팔아서 잘 살 거니까요. 할머니가 흥분할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그렇게 말했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 내가 죽으면 모과나무 밑에 묻어줘야 된다. 거기가 내 할아버지 있는 곳이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다른 고객의 전화번호를 불러주었다. 여러 명에게 전화를 더 돌려서야 겨우 8폭 자수 병풍 하나를 저렴한 가격에 팔았다. 나는 다음 날 아침 할머니를 마당에서 발견했다. 할머니는 자신이 사랑하는 정원의 모과나무 밑에 눈을 감고 입가에 미소를 띤 채 숨져 있었다.
잔머리 하나 없이 곱게 빗어올린 머리에 옅은 화장을 하고 아까워 걸어만 놓고 입지 않았던 오래된 실크 원피스를 입었다. 시력을 잃기 전처럼 아주 정갈한 모습이었다. 그렇게 평온해 보이는 할머니의 얼굴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할머니의 죽음은 자연사로 판명되었지만 어딘가 석연치 않았다. 할머니가 어떻게 정원까지 걸어 나갔는지 의문이었다. 누군가가 밖으로 데려다 놓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윤옥은 허리가 아파 새벽녘에 잠이 깨 방을 서성이다가 창밖을 보았는데 대문 안으로 남자가 들어왔던 것 같다고 했다. 그런데 왜 그냥 가만히 있었어?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자세히 묻자 그녀는 자신 없는 듯 대답했다. 아니, 아닐지도 몰라요. 외모가 기억 안 나는 걸 보면 꿈인 것 같기도 하고. 미안해요, 모르겠어요. 나는 그냥 그녀가 꿈을 꾸었을 거라 생각하고 장례를 진행했다. 윤옥은 나와 함께 병원의 빈소를 지켜주었다. 외삼촌과 엄마의 연락처를 뒤져봤지만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다. 재건축 때문에 적대 관계가 된 골목의 이웃들과 할머니의 오랜 고객 몇 명 말고는 문상객이 없었다. 주문했던 30인분의 육개장은 거의 그대로 버려지고 말았다. 사망진단서가 나오자마자 할머니를 화장터로 옮겼다. 그리고 할머니가 말했던 것처럼 유골을 모과나무 밑에 묻었다. 할머니의 죽음은 내 인생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았고 외로움도 더 깊어지지는 않았다. 엄마가 나를 찾을지 모른다는 부질없는 희망을 완전히 버리지 못해서인지 혼자가 되었다는 실감이 들지 않았다. 하지만 윤옥이 없었더라면 사정은 좀 달랐을지 모르겠다. 나는 그녀와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 가족이 되고 싶었다. 나는 그녀에게 함께 살자고 할 생각이었다. 그녀는 엄마를 찾는다 해도 함께 살지는 않을 거라고 했고, 딱히 갈 곳도 없다고 했기에 내 제안을 당연히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녀와 아기를 위해 출산 준비용품을 구입해 방을 꾸며줄 생각이었다. 그것은 나를 위한 선물이기도 했다. 그녀가 아기를 낳으면 방바닥을 따뜻하게 덮이고 가장 따뜻한 곳에 이불을 펴주고 싶었다. 그녀와 함께 아기를 키우고 아기가 목을 가누고 뒤집고 서서 걷는 것을 모두 사진으로 남겨주리라는 생각만으로도 마음에 온기가 돌았다. 나는 할머니의 남은 작품들과 생활소품, 비단과 수실들을 모두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 등록했다. 물건들은 의외로 잘 팔려나갔다. 집에는 택배 기사가 자주 드나들었다. 윤옥은 낯선 사람의 방문이 싫었는지 택배 기사가 오면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어느 날 그녀가 말했다. 여기 더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오랫동안 나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언니도 보셨잖아요. 이 집에 기웃거리는 모자 쓴 사람 말이에요. 택배 기사를 두고 하는 말 같았다. 내가 부른 택배 기사였는데 그 사람이 왜? 그녀는 나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언니가 부른 거였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녀는 위층으로 급히 뛰어 올라갔고 나는 그녀가 계단에 걸려 넘어지기라도 할까 조마조마해 뒤따라 올라갔다.
왜 그래? 무슨 일인데? 나는 그녀가 왜 그러는지 알 수가 없어서 답답했다. 언니 왜 그 사람을 불렀어요? 아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랬던 거예요? 왜? 그녀는 금세 올 것 같은 얼굴로 나를 다그쳤다. 물건을 보낼 게 있어서 불렀어. 내가 뭘 잘못한 건지 얘기해줘. 그녀는 내게 소리쳤다. 언니도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놈한테 돈 받았어요? 나는 어이가 없었다. 그녀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가방에 짐을 마구 쑤셔 넣었다. 어떻게 그 인간을 집에 들일 수가 있어요? 나는 그녀를 진정시키고 자초지종을 들어보려 했지만 그녀는 이성을 잃은 것 같았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꼭 붙들고 말했다. 택배기사는 내가 지정하는 게 아니라 이 지역 담당이 있어. 사무실로 전화하면 지역 담당자가 오게 돼 있는 거야.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 그러니까 좀 진정하고 얘기를 해봐. 그녀가 진정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 그녀는 여전히 나를 경계하는 눈치였다. 나는 결혼한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안 할 거고요. 난 새로운 가족이 필요했고 나만의 아이를 낳고 싶었어요. 알아요. 어린 나이에 무책임해 보일 수도 있다는 거요. 나는 아이를 잘 키우고 행복한 가족을 만들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도 애 아빠가 있으면 그 사람의 행동을 내가 통제할 수 없잖아요. 통제할 수 있었다면 우리 엄마도 아빠가 자살하도록 내버려 두진 않았겠지요. 아이가 부모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크길 바랐어요. 그래서 나는 아이를 가지려고 아주 많은 남자들과 잤어요. 그러면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나조차도 알 수가 없잖아요. 만났던 남자들 중에 그놈이 있었어요. 구립 도서관 식당에서 일하면서 알게 됐는데 유순해 보여서 신경 안 썼거든요. 그런데 그놈이 계속 집착을 하더니 나를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임신한 걸 알고 그 애가 자신의 핏줄이라고 우기면서 나를 자기 집에 며칠씩 가둬놓았어요. 내가 아무리 도망쳐도 그는 잘 찾아냈어요. 난 아이를 낳고서도 계속 그놈을 피해 다니느라 한 군데서 3개월 이상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말이에요. 아, 내가 뭔가 잊고 있었어요. 나한테 딸이 있었어요. 아, 어떻게 그 일을 잊을 수 있지? 그놈이 우리가 자는 방에 불을 질러서 내 딸이 죽고 나만 살았던 거예요. 아, 내 딸. 그녀는 금방 딸이 죽은 것처럼 목 놓아 울며 말을 더 잇지 못했다. 나는 무슨 말인지 통 알아들을 수 없었기에 울음이 잦아들기를 기다려 물었다. 정말 딸이 죽었어? 아니, 모르겠어요. 있었던 일인지 일어날 일인지. 왜 이렇게 생생한지. 아, 미칠 것 같아요. 그녀가 말을 할수록 나는 그녀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더 알 수 없어졌다. 그 택배기사는 예전부터 이 동네에서 일해온 사람이야. 그 사람이 아닐 거야. 그녀는 알았다고 대답은 했지만 나를 믿지 않는 듯 했다. 나는 아기가 걱정되어 그녀의 배에 손을 살며시 대보았다. 그녀의 배는 단단하게 뭉쳐 있었고 태동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2층 방에 틀어박혀서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창 앞에 붙어서서 밖을 자주 내다보며 누가 오는지 살피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꾸 언제인지 모를 기억이 떠오르고 자신이 많은 것을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혼란스러워했다. 나에게는 팔 물건이 더 남아 있었지만 택배기사를 부르지 않았다. 나는 그동안 물건을 판 돈으로 아기의 옷과 이불, 기저귀를 샀다. 나는 그것을 그녀에게 건네며 말했다. 나랑 계속 여기서 살자. 갈 데도 없다면서 서로 의지하고 살자. 아기 키우는 거 많이 도와줄게. 집세는 필요 없어. 나는 그녀가 처음에 준 쌍가락지 중 하나를 돌려주고 나머지는 내 손가락에 끼었다. 그러나 그녀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대답을 했다. 왜 우리를 붙잡아 두려고 하는 거예요? 원하는 게 뭐예요? 그놈이 시켰어요?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그녀는 듣지 않았다. 너희랑 가족이 되고 싶어서 그래. 그러면 서로가 외롭지 않을 거야. 내 말을 듣고 그녀는 싸늘하게 말했다. 난 아기만 있으면 안 외로우니까 걱정 마세요. 나는 왜 그녀가 그렇게 차갑게 구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새로 생긴 경계 밖으로 내쳐진 기분이었다. 할머니에게 아무리 심한 말을 들어도 이런 기분이 든 적은 없었다. 눈물이 솟구치려고 해 정원을 서성이며 하늘만 바라보았다. 2층 창가에 서서 정원을 계속 지켜보는 그녀의 불신과 두려움이 내게까지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았다. 어떻게 우리는 이토록 남인가 가슴이 쓰라렸다. 밤사이 윤옥이 사라졌다. 그녀는 집안 어디에도 없었다. 그녀의 가방은 그대로였고 현관의 신발도 그대로 있었다. 어쩌면 자기 엄마를 찾아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며칠 동안 그녀를 기다렸지만 나타나지 않았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실종 신고를 하려고 보니 나이와 이름, 가족사 말고 그녀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었다. 나는 그녀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가방에 든 물건들을 꺼냈다. 이제껏 그녀가 입고 나간 줄 알았던 원피스와 청재킷이 그 속에 들어있었다. 가방 안에는 세면도구와 수첩만한 사진첩, 김아기라고 써진 낡은 아기 수첩이 들어있었는데 2개 모두 불에 그슬린 듯 표지 비닐이 녹아 엉겨 있었다. 사진첩에는 배꼽도 떨어지지 않은 한 아이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한 장 한 장 넘기자 아기는 점점 살이 통통하게 오르고 눈도 또랑또랑해졌다. 아기가 엉거주춤 서서 만세를 부르고 있다. 나는 그 아이가 그녀가 말했던 죽은 딸아이라는 것을 알았다. 계속 앨범을 넘겼다. 아기는 치마를 입고 머리를 양갈래로 묶었다. 아기는 행복한 얼굴로 웃고 있다. 나는 뒤로 넘길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사진 속 아기는 점점 낯익은 얼굴로 자라나고 있었다. 마지막 장의 사진을 보기 전에 이미 나는 알고 있었다. 그 아기는 나였다. 내가 할머니에게 왔을 무렵 찍은 사진과 같은 얼굴이었다. 아기 수첩을 펼쳤다. 거기에는 10달 동안 윤옥이 받은 진료가 기록되어 있었고 아기의 출생일, 예방 접종 내역이 적혀 있었다. 아기의 출생일은 1975년 5월 3일, 내 생일과 같았다. 나는 무섭고도 슬펐다.
내 기억인지 아니면 그녀에게 이야기를 들어서인지 엄마와 버스를 타고 여기저기 떠돌던 추억과 불길 밖으로 나를 내보내려 안간힘을 쓰던 엄마의 손이 떠올랐다. 이렇게 빨리 떠날 줄 알았다면 사진이라도 찍어둘 걸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내 손에는 윤옥이 준 금반지 하나가 남아 있었다. 나는 윤옥의 얼굴을 기억해 보려 했는데 자꾸만 할머니의 얼굴과 내 얼굴이 겹쳐 바로 어제 보았던 얼굴인데도 아주 아련한 옛사람처럼 희미하게 떠올랐다. 할머니 말 속에 냉정한 엄마가 아닌 윤옥이 내 엄마라 다행이었다. 나는 젊은 나이에 사랑했던 딸을 두고 가야 했던 엄마가 가여워 견딜 수가 없었다. 나는 마치 엄마가 지금 운명하기라도 한 것처럼 울었다. 내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 이제야 완전한 외톨이로 세상에 내동댕이 쳐진 기분이다. 그러나 그다지 두렵거나 불안하지 않다. 내게는 할머니가 남겨준 오래된 집이 있다. 이제 세상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없지만 그래도 내가 있을 곳이 있다는 사실이 큰 위안이자 힘이 된다. 집은 할머니가 세상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붙잡아준 구심점 같은 것이었다. 나는 할머니가 어느 밤 돌아온 가족들과 함께 먼 길을 떠난 그날까지 어떤 마음으로 집을 지켰는지, 술을 놓으며 무엇을 견뎌왔는지 어렴풋이 알 것 같다. 나도 이 집과 함께 늙어갈 것이다. 한없이 삐걱거리다가 언젠가는 부서질 것이다. 그러다 보면 할머니도 돌아오고 엄마도 돌아오고 내가 만나지 못한 외삼촌과 외할아버지도 돌아올 것이다. 떠난 사람들은 언제 곧 돌아올 것이다. 나는 집을 지키며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그들을 기다릴 것이다.